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2019년도 12월 21일 공무원 9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은 카페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그 군무원 시험 제가 25문제를 이번에 처음 가서 풀고 왔어요. 우리 한영행정학 기출문제집 푼 사람은 알겠지만 군무원 문제가 별로 없죠, 사실은. 그쵸? 보건 문제만 한 끼케 한 10문제, 9문제? 그 수준에서 제가 풀고 왔는데 결론은 저는 다 맞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답도 공개 안 된 상태에서 제멋대로 자신감으로 다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쉬운 문제 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쉬운 문제였어요. 로이의 정책 분류, 직업 공무원제도, 특별회계, 그 다음에 책임성 문제도 약간 아리송했지만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에 들어간다고 생각되고요. 임시체제에 해당하는 조직들을 골라내는 문제도 쉬운 문제, 행태론, 사이먼의 행태론, 이것도 쉬운 문제. 신공공 관련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보고는 아예 거의 못했어요.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안 들어오더라고. 피터스 자체가 원래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로 해결이 됐어요. 독립합의형 장점도 그 인사, 행정에서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 나오는 독립합의형의 장점도 역시 해결이 됐고요. 신축 예산의 예로 아니죠. 배정과 재배정. 이것도 해결이 됐어요. 리스키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어려웠어요. 재량이 적지 않다.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재량이 적지 않다. 이게 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기 있고. 그 다음 시장 실패하고 대응 방법. 그 다음에 X 비효율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뭐죠? 정부 실패죠. 그죠? 그 대응 방법,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정부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대응 방법도 옳게 해설이 나왔지만, 그 지문 나왔지만은 역시 틀린 지문이었고, 조직의 구조 형성 원리. 이것도 뭐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은 커지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 똑같이 쉽고요. 공직자 윤리법. 우리 이거 3, 4, 5로 외우면 편한 거죠. 4급은 4급 해가지고 취업자 대상자가 돼가지고 퇴직 전에는 몇 년이고 그 다음에 퇴직 후에 3년이죠. 3년 있고, 그 다음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골라내는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 원칙의 예외. 이거 정말 쉬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도 그냥 간접돼. 쉬운 것부터. 간접세는 우리 뭐로 하면 되죠? 개인 부주 증권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 외우면 되죠. 개인 부주 증권. 나중에 다시 보고요. 볼 수 있으면 보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골라내는 문제에서 고위공무원단이 지방공무원에 있니? 하고 물어보는 쉬운 문제.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해가지고 120이라고 규정되어 있니? 아니면 90이라고 규정되어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 특이한 지문이 이거 있었어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부담률 전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광역행정의 예에 민영회가 들어가니?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제 어려운 문제만 한 5문제가 되는데요. 5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이거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어려웠죠. 이거는 법령 좀 열심히 본 사람한테 좀 유리한 그런 문제였어요. 법령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법령 문제예요, 사실은. 군무원의 자격. 이게 군무원 인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군무원의 그 봉급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뭐 그게 틀린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국가공무원법 다음에 그 봉급 그런 거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걸 우리가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찍어서 저는 맞췄거든요, 이렇게.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이건 문제가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문제가 좀 이상해요. 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4번일 것 같은데 전부가 맞을 것 같긴 한데 답이 좀 이상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보고, 그리고 이거 전자거버넌스의 의사결정, 이게 좀 특이했죠. 전자거버넌스 문제는 이건 갖고 갈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렬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도. 이것도 저는 맞았죠. 왜 맞았냐면은 전자거버넌스의 특징은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 통합이에요. 통합. 이거 다수 분권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통합이 나오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좀 이거는 저는 답을 고쳐서 이것도 맞은 건데, 처음에는 이건 줄 알았어. 행정평가의 강화가 아니지, 현대행정 기능 질적 특징이 아니지 이러면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에 이게 보이더라고. 기능적 질적 특징 그러면서 얘가 보이더라고요. 셀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양적 특징인가? 그따위 문제인가? 하면서 찍어가지고. 근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어요. 어쨌거나 결론은 제가 보니까 우리 기출문제집, 보통 일반적인 시중에 나오는 기출문제집으로 80점에서 84점이 맞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출하고 법령을 좀 잘 공부를 했을 때 92점. 그 다음에 한영행정학 기출로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92점, 88 약간 고득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해보고 그 다음에 법령 있으면 100점 맞는다. 저는 결론적으로 100점 맞았으니까 잘 찍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기출 문제집과 요약서 그 다음에 법령으로 커버하자 합니다. 이 군무원이든 뭐든 간에 커버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번부터 13번까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의 정책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누진스는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에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정부의 조직 개편과 기구 설치는 구성 정책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연구 보조금 지급이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지만 배분 정책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배분 정책은 반발과 그 다음에 뭐 강제성이 심하다라는 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예요. 근데 어쨌건 정답이 쉬워서 제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딱 봐도. 자, 그래서 한번 그냥 복습할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설을 제 걸 뵙고요. 제 거 스스로를 책에서. 자, 로이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적용 대상의 두 가지 기준, 행적이죠. 로이 행적이에요. 행사 방법이 간접, 직접이고 그 다음에 개별하고 환경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지방직 7급 문제에는 이거 나오지 않았나요? 행위의 환경에. 그 다음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해서 재분배 정책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중요하죠.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재분배는 기존의 권리 의무 관계의 변경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 누진세,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성은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다. 대외적 가치 배분에는 영향이 없다.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있다. 총체적인 기능을 갖고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다. 예시로 정부기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선거구 조정, 공직자의 보수, 그러니까 군인의 연금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로이는 공직자 군인 보수, 군인 연금을 여기에다가 하는 게 좀 특징이 좀 있었잖아요. 분배 정책은 국민에게 재와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산출해 모르겠군요. 급부 정책이다. 주는 정책이다. 분배 정책은 배분 정책이라고 하죠. 급부 정책이다. 국방과 교육 서비스, 고속도로나 고속전철, 항만, 공항,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보조금 지급 정책에 있다. 혜택은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특정 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아까 연구개발 보조금 이런 게 분배 정책에 들어가죠. 혁신도시 등은 특정 집단에 한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배분 정책은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가장 적다.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 공무원 집행에 대한 반발의 정도, 집행을 둘러싼 이념의 논쟁이 낮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직업 공무원제 확립 조건, 이게 성공적으로 수립하려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는 행정의 안정성 나왔어요. 쉽죠? 행정의 안정성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요. 2번은 확실히 보수의 수준이 적정해야 된다. 이랬던 것 같아요. 보수의 수준. 세 번째는 이거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평생 고용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정답은 어쨌거나 4번이었어요. 개방형이었다는 느낌이 자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방형.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확립 조건이 계급제죠. 그 다음 폐쇄형이죠. 그 다음에 일반 행정가주의죠. 계급제라는 거에 뭐에 대비되는 거예요? 직위 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라는 거고, 폐쇄형이라는 거는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이라는 거고, 그리고 폐쇄형이라는 건 임용이 그러면 주로 밑에서만 이루어지지 중간에까지는 개방되지 않는 걸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개방형은 중간이든지 위에든지 개방형 되는 거고, 일반 행정가주의는 전문가주의에 대립되는 거죠. 그쵸? 일반 행정가 두루두루 잘하게 하는 거죠. 직업공무원제가 수립되고 유지될 수 있으려면 먼저 다들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망이 높아야 돼요. 다 공직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상이 적절해야 되고 보수가 적절하게 지급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처음에 직업공무원제 할 때 이게 어려웠어요. 우수한 젊은이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일 수가 이러는데 우수한 젊은이들을 키워내겠다. 하위 계층에 흡수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적정화하고 내부 임용의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 조건이라든가 특징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중간계층에서 일어나는 신규 채용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어서 재직자의 승진 기회가 제약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죠.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강화, 보수와 퇴직연금의 적정화, 장기적인 공급, 공무원 수급 계획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공무원제가 오래됐어요? 아니면 실적제가 오래됐어요? 직업공무원주의가 오래됐죠. 그래서 얘는 정치적 중립성을 실적주의처럼 엄격하게 하지는 않죠. 그쵸? 실적제는 엄격하게 하죠. 왜 그렇죠? 실적제는 어디서 발달했으니까?
미국에서 발달했으니까 미국에는 여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실적주의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해요.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이 절대 왕정 시기에 그때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프랑스나 그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합격하면 가입할 수 없다. 직업공무원제도 폐쇄형 임용입니다. 폐쇄형 임용이고요.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뭐 이런 문제가 3번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이거였어요. 재정 팽창을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재정 팽창을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특별회계를 하면 재정 팽창이 오히려 늘어나죠. 기금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쵸? 장부가 딱 하나만 있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쵸? 그게 뭐예요? 바로 일반 회계잖아요. 일반 회계잖아요. 그죠? 특별회계는 아마 1번에 이런 게 있어서 법률로서 설치하는데 이게 1번하고 2번 질문 제가 합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법률로서 설치하는 데 있었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건 법조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회계는 법률로서 설치하되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부담금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무슨 재원, 세원 이런 표현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특별회계의 규모가 크면 안 좋다. 재정당국이 예산 팽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재정 인플레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가 있으면 집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아한다. 집행에 있어서는. 그리고 집중적인 예산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사안에도 특별회계가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법률 조항인데 나올 만한 거. 중앙관서회장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계획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해서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006년도 서울시 7급 기출문제 지문에 있었더라고요. 특별회계는 재정 팽창을 예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두세 번 봐가지고 찍은 거예요. 기능적 질적 특징이 안 보이고 처음에 문제 풀 때는 현대 행정만 집중해서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이랬던 것 같은데 이놈이 기능적 질적 특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행정평가의 강화. 이게 사실 행정법에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부분이 앞부분에 있지 않아요? 현대 행정의 특징? 행정법에 있지 않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먼 기억을 돌이켜보면 어쨌거나 행정기구의 확대, 수죠. 공무원의 수, 이 양적 특징에 구조적 양적 특징에 들어간다고 해요. 현대행정의 구조적 양적 특징이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랬대요. 자, 기능적 질적 특징, 전문화 기술화. 이건 안 헷갈릴 것 같죠, 사실은. 정책 결정 기획의 중심 안 헷갈릴 것 같아요. 행정조사, 통계, 정보 분석의 중심 뭐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거 행정조사, 행정통계, 정보 분석. 행정의 광역화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중앙 집권화 조금 헷갈리려나? 이 세 개 정도? 이 세 개 정도? 좀 어려우니까. 행정 조직의 동태화 이거 틀릴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현대 하면 맨날 동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산제도의 현대화, 인사행정이 적어서 안 헷갈려요. 이거 3번 행정조사, 행정통계, 정보분석이 현대 행정의 기능적 질적이다. 행정의 광역화가 질적이다, 기능적이다. 신중앙집권화가 기능적이다, 질적이다.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죠? 이거랑 행정책임과 통제 중심이다.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행정통제 그거를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네. 행정평가의 강화. 행정통제와 행정책임 중심이다. 라고 나와 있고 아까 헷갈렸던 게 뭐였죠? 조사, 행정통계, 그 다음에 조사 분석, 정보 분석의 중시, 행정의 광역화, 신중앙집권 이 세 개 정도, 이 네 개가 기능적, 질적 특징에 들어간다. 이게 옛날에 나오던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구조적 약정 특징으로는 행정 기능의 확대와 강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지 않나요? 행정 기능. 뭐 기능적, 질적이라고 하면서 왜 여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 기능의 확대 강화에 집중하셔서 이거는 구조적, 양적 특징에 들어간다. 알고 보니까 쉽죠. 행정기구의 확대, 공무원의 수 증가. 셀 수 있잖아요. 정량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시로서 파킨슨의 법칙이 구조적, 양적 특징에 들어간다. 그게 뭐죠? 업무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그 팽창이죠. 과다 공급설에 들어가는 게 파킨슨 법칙이죠. 그 다음에 1공리가 있고 2공리가 있는데 걔네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였던 것 같고요. 1공리는 무슨 공리예요? 부하 배증입니까? 업무 배증입니까? 먼저 부하 배증이죠. 부업이야, 부업. 부하 배증이 먼저, 그 다음에 2공리가 업무 배증이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본질적 업무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파생적 업무만 늘어나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서요.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는 사실 파이너와는 내재적, 프레드리는
외부적 이거밖에 안 적어왔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가지고 제가 이 지문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진짜 지문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 어쨌거나 답은 뭐 같아요? 파이너가 내재적이에요? 외재적이에요? 파이너가 내재적이에요? 외재적이에요? 파이너가 외재적이죠. 그죠? 고전적, 외재적 이렇게 나오고 프레드리가 뭐 현대적 하면서 내재적 나오지 않아요? 바꾼 거야 그냥. 관료의 내면적 기준에 의한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프레드리. 그 다음에 법률, 입법부, 사법부, 국민 등에 의한 통제 등은 외재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 오히려 파이너였죠. 파이너였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지문이 너무 특이해서 이 지문 외우는데 좀 시간을 걸었는데 롬덥, 조특,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기출지문에 없고요. 해설에도 없어요. 그냥 맞는 지문 나왔으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롬잭과 더브닉에 따르면 강조되는 책임성의 유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좀 어렵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쉽죠. 이건 쉽죠. 그런데 이 지문 하나만 본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롬잭과 더브닉에 따르면 강조되는 책임성의 유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얘를 어떻게 외우냐면 롬잭, 덥잭이라고 외웠나? 롬잭. 왠지 이거 참새 같잖아요. 정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웠어요. 정도와 원천을 아마 중심으로 롬잭하고 더브닉이 4개로 나눴죠. 책임성을. 그렇지 않나요? 그쵸? 뭐 법적 책임성, 관료적 책임성, 그다음에 뭐 있지?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성, 그다음에 전문가적 책임성 이렇게 나눴죠. 그쵸? 아마 통제의 정도랑 강한지 낮은지 그거랑 그다음에 원천에 따라서. 근데 그 원천이 아마도 조직의 특성이랑 관련이 있나 봐요. 그쵸? 갖다 붙여서 외워봅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로는 이것도 어려워서 이 지문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신공공관리로는 객관적, 체계적 성과 측정을 통한 책임성 확보. 객관적, 체계적 성과 측정을 통한 성과 확보. 얘네가 의외로 책임성을 강조해요. 책임성을 신공공관리론, NPM이 의외로 강조한다. 신관공관리론은 책임성 이제 약간 말이 약간 이상하죠. 저 객관적, 체계적 성과 측정 이게 분명히 나왔어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 체계적 성과 측정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이거는 그냥 던지는 문제죠. 그죠? 책임성은 수단적 가치이다. 더브닉과 롬잭은요. 책임성을 관료적 책임성, 법률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정원에서 참새가 짹짹 하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브닉과 롬잭을 제가 찾아보니까 조직의 특성과 책임성의 정도를 결부시켰다고 합니다. 조직의 특성과 책임성의 정도를 결부시켰다고 합니다. 자, 파이너는 외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에 프레드리히는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임시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문제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귤릭이 누구예요? 귤릭은 포스트 코르브의 대표적인 그 사람 아닌가요? 정답이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태스크포스예요. 태스크포스예요. 그래서 귤릭이 누군가 보러 왔어요. 귤릭이 누구지? 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7년에 설치한 브라운-로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브라운-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포스트 콜오브를 강조했다고 해요. 귤릭이 어휘기랑 책 하나 같이 쓴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저는 최고 관리층이 담당해야 할 관리 기능. 그리고 포스트 콜오브. 이 코가 코퍼레이션이죠. 코퍼레이션이다, 코오디네이션이다. 코오디네이션이다, 조정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보통은 다 맞으실 거예요. 플래닝, 오르게나이징 이렇게 나오고 스태핑, 디렉팅, 그 다음에 코오르게나이징. R은 까먹었다. 버는 버제팅 같아요. 이게 R이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겠다. 있고요.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얘죠. 현장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일을 하는 에도크라시. 이건 실은 그 지문 제가 갖고 온 지문은 이거 없었고 이것만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해설에 이게 있길래 외우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쨌거나 에도크라시에는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뭐 얘네가 뭐다? 현장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일을 한다. 이 사람 관련된 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현장 지원 계층이 적다라는 표현이 아마 있을 거예요. 행정 지원 계층이 적다라는 게 기출문제로 나온 바가 있죠. 행정 지원 계층이 여기엔 적죠. 에도크라시에는 행정 지원 계층이 적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있지? 그 민츠버그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지원 스태프 있죠. 그걸로 헷갈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행정지원 계층은 뭐 적다 그런 게 한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그거랑 좀 구분해 보시고요. 행태로는요. 이것도 쉬웠어요. 뭐가 쉬웠죠?
가치 개입, 그냥 이것도 그냥 너 5점 꼭 맞아라 하고 격려하는 문제죠. 그쵸? 가치 개입, value laden 있고, 계량 분석법. 저는 이게 좀 어려워서, 이게 낯설었어요. 영어가 있으니까. 논리 실증주의 있고, 그다음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한다. 이게 거의 비슷하게 했고요. 자, 행태적 접근 방법의 특징은 사이먼이죠. 행태의 규칙성과 상관성과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그 다음에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부정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가치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다만 가치를 배제할 뿐이죠. 가치 중립성을 지킨다. 관찰 가능한 사실만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그 다음에 액션이 아니라 뭐를? 행태, behavior에 초점을 맞춘다. 뭐 여러 가지 포함하는 거 3개 있죠. 태도, 의견, 뭐 개성 그런 걸 포함한다 있을 거예요. 있고 이게 태도, 의견, 개성. 그 다음에 제도나 법률이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정의 실체는 아니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태론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구제도론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게 행태론이에요. 구제도론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게 행태론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또 생긴 게 신제도론이에요. 다시 한번 구제도론에 대한 반발로 좀 생긴 게 행태론이고 그 다음에 이 행태론에 대한 반발 그 다음 또 신제도론, 구제도론에 대한 그런 걸 포괄하려고 생긴 게 신제도론이에요. 그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직론에서 맨 처음에 그 순서 묻는 문제 중에서 최신 있잖아요. 체제론하고 신제도론? 있죠? 최신, 뭐, 4개 기억, 니은, 디귿을 리을해서 물어보는 순서에서 마지막에 체제론 다음에 신제도주의 이론 그 순서 있죠? 최신은 하나 꼭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행태론은 관리 기술이 아니라 조직 내 개인 간 행태를 경험적인 조사 방법으로 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그 다음에 행정인의 사회적 심리적 동기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계량기법 이게 영어가 없었으니까 되게 헷갈렸나봐요. 그죠? 계량기법으로 분석하다 있긴 있더라고 해설에 계량기법 아까 뭐였죠? 퀀티테이티브 아날리시스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량 분석이 있긴 있었어요. 계량기법 있긴 있는데 이 지문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행태로는 가치를 배제한다라는 거죠. 신공공관리론 이것도 문제가 쉬워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아마 이런 부분 일본의 권한 위임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읽어주시면은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관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기존 지문에서 그냥 가져온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신공공관리론은 민간 부분의 경영 방식을 적용해서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것도 비슷하게 가져왔어요. 3번 신공공관리론은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이것도 가져왔어요. 4번 내부 규제를 강화한다가 틀리긴 했죠. 내부 규제를 강화한다. 이게 좀 틀리긴 했던 문제인데요. 신공공관리론은 우리가 신관리주의하고 시장주의의 결합이죠. 그렇죠?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이거 우리가 공사행정 이원론이라고도 하고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이원론인데 뭐 탈정치와 재정치화에서 탈정치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 기법들을 행정에 도입해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관리자의 재량권을 확대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관리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확보를 강조한다. 책임을 강조하고 있군요. 드디어 피터스 나왔습니다. 피터스. 자, 시장 정부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시장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한다가 1번 지문에서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시장 정부는 독점을 문제로 하죠. 문제로 삼죠. 그러면서 공익의 기준으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느냐를 공익의 판단 기준으로 삼나 봐요. 참여 정보 모형은 당연히 공익의 판단 기준이 참여겠죠. 누구의 참여? 누구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일선 공무원도 참여를 해야 된다가 이번 지문의 포인트였어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도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번 탈규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시참, 신탈 맨날 외우시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있는 탈규제적 정보 모형에서는 이 규제가 실은 탈내부 규제적 정보 모형이라고도 하죠. 탈내부 아니면 저통제 모형이라고 한단 말이죠. 저통제. 시장 규제 완화가 아니라 무슨 완화? 내부 규제 완화죠. 내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한다. 피터스의 이거는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은 뉴 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이죠. 뉴 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이죠. 마지막으로 유연 조직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으로 나왔는지 유연 조직 모형으로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신축적 정부 모형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정부 조직의 항구성을 타파해서 항구성이라는 단어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해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예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공익의 기준으로 자 저비용 두 개 보이세요? 시장이랑 그 다음에 유연 조직 방금 본 유연 조직이 뭐였죠? 신축적 정부 모형이었죠. 그 다음에 우선 창의성하고 활동주의예요. 저통제 모형 아까 탈 내부 규제 모형에서는 창의성 활동주의 여기가 적극적이어야 된다죠. 포인트가 정부가 적극적이어야 되죠. 정부가 어떤 정부여야 돼요? 기업가적 정부여야 돼요. 그쵸? 해놓고 여기 옛날에는 안정하고 평등만 하면 됐다. 여기 참여하고 협의만 하면 된다. 이 칸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 진단 기준 얘는 독점을 싫어했다. 시장은 참여정부는 계층제가 싫었다. 시독분, 시독분성 연습해놓고 참개평 이거 왠지 외우기 편하지 않아요? 참개평 계층제를 문제로 삼고 평면 조직을 구조의 개혁 방안으로 처방한다. 참개평이라도 확실히 외우는데 참개평 여기 시독분 해놓고 자 유연 조직은 여기 영속성과 문제 아까 항구성을 문제로 삼죠. 그리고 가상 조직을 처방하죠. 여기 가가예요. 가가 여기 유형 가가라고 나왔는데 신축도 나면 신형 가가가 되겠죠? 저 영가가야. 영가가. 가상 조직 가병적 인사 관리예요. 저통제 정부는요. 여기 내부 구조를 문제로 삼는단 말이죠. 근데 구조의 개혁 방안이 있다 없다? 이게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리 재량권을 확대한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인사기관에서 독립합의형의 장점으로 이건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역관주의, 공정성이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균형이 포인트였고요. 마지막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4번 지문에서 독립합의형이 인사행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명이잖아요. 중앙인사기관이. 그쵸? 안 되죠. 그 다음에 초당적이고 그런 건 장점이지만 특히 다수의 위원들이니까 3번 중요한 이익집단 대표자들을 합의체에 참여시키니까 인사행정에 대해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지만 책임의 소재는 모호해지겠죠. 그 다음에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서 인사행정 결정하니까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역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우리 펜들턴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게 FCSC였죠. 그쵸? FCSC였죠. 독립합의형으로 처음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연방인사위원회. 그쵸? 연방인사위원회는 좀 이상하다. 어쨌든 FCSC. 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의 장점. 역관주의나 정실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그 다음에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기관은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 요건은 아니었지만 펜들턴법에 의해서 초기에 실적제를 정착, 확립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기억하시죠? 이 실적제, 펜들턴법 여러분 맨날 외우시지 않나요? 그리고 임용 시험,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 연방인사위원 이런 거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책임자에 의한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을 막고 다수의 의원들이 인사행정 결정을 하니까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임명 시기를 서로 다르게 하면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이익집단의 대표자를 합의제에 참여시킴으로써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 여러 명이니까 관계가 원만하다. 소원한 관계. 입법부하고 국민, 행정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자, 단점은요. 합의제 의원들이 중앙인사기관의 지도층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산되고 결정 주체도 드러나지 않아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인사정책의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답은 배정과 재배정이었어요. 이건 통제죠.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죠. 그쵸? 통제예요. 이게 총괄예산제도와 추가경정예산 이 부분이 좀 모호하긴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총괄예산제도와 추가경정예산 두 개 다 신축성을 확보하는 건 확실하죠. 이용과 전용 확실하지 않습니까? 계속비와 예비비. 자,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볼게요.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총괄 예산은 다른 말로 총액 계상 예산 제도라고도 해요. 총액 계상이라고도 해요. 총괄 예산. 구체적으로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용하고 전용이 있었는데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서 이용과 전용이 있죠. 그쵸? 이용과 전용은 여긴 장관항이고 여긴 세항하고 목.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는 아니다. 얘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그쵸?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위임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전용이죠. 그 다음에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서 직무 권한의 이도 변동이 있으면 뭐죠? 어디 있어? 이의체죠. 2월 제도예요? 2월 제도인데요. 2월 제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그냥 기억하라고. 사고 2월 경비는 제2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월과 반대로 2월 당겨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음 연도에 세입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앞당겨 충당 사용 규정도 있다더라.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계속비 제도.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인정하는 계속비 제도. 근데 이게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연장할 수 있다. 회계연도 동의 원칙의 예외이다. 한정성 원칙의 예외라는 거예요. 계속비도. 그죠? 시간적 한정성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내의 지출인가요? 외의 지출인가요? 예비비가. 외의 지출이죠. 그쵸? 외의 지출. 그 다음에 초과 지출. 어디에다가 일반 회계죠. 특별 회계가 아니라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한다. 근데 이거 말고도 예비비로 계산하는 거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세 가지 포인트예요. 그쵸?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따로 예산 예비비 계산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그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가 아마 포인트일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전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과 동일 효과를 창출하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제도. 차관이나 국공채와 같이 국가 채무에 포함된다. 뭐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신축적인 예산 제도에 들어간대요.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근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데 우리 예산에 총 3개 명국이잖아요. 근데 반영되는 것 같은데 책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렇게 나와있어. 예산 집행과 동일 효과를 창출하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그 다음에 차관이나 국공채와 같이 국가 채무에 들어간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은 아까 배정과 재배정과 다르게 신축적 예산 제도에 들어가죠. 그쵸?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그 경비에는 첫 번째로는 1번 읽어주세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두 번째로는 선박 경비, 그 다음에요. 경비,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 지급하는 경비, 그리고 필요한 부식물 매입 경비, 그리고 여비 등이 있다. 수입 지출의 특례가 있다.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은 객관식이니까. 수입의 특례로서는 뭐가 있다고요? 관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이 있으며 지출의 특례로는 자금의 전도, 현금급, 계산급, 도급경비, 관연도 지출, 수입대체 경비 등이 있다. 주요 통제장치, 배정과 재배정 제도, 그 다음에 정원통제, 보수통제, 정원 보수통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약 방법하고 절차 규정하는 거 있고요. 기록과 보고 제도가 있죠. 이거랑 저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계획과 보고의 원칙인가? 다양한 수단의 구비의 원칙이고 그런 거 다 현대적 원칙이죠. 그거랑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집행의 주요 통제 장치에 들어가요. 뭐가? 기록과 보고 제도가. 기록과 보고 제도가. 근데 지금 제가 뭐랑 비교해서 말했냐면 그 스미스가 말한 게 있고 노이마르크가 말한 게 있죠. 스미스가 말한 현대적 원칙의 예외로 계보수다. 맞을 거야. 계획과 보고의 원칙, 그 다음에 다양한 수단의 그 구비의 원칙인가 해가지고 그게 기록과 보고제도 여기선 통제치지만 거기선 신축적인 현대적 통제 집행 원칙으로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는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 통제 제도이다. 리스크의 일선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선 행정이 의제 설정 단계에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1번은 의제 설정 단계에서. 그렇지 않죠. 집행 현장에서 집행 단계에서 중요하다겠죠. 결정 단계에서 중요하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제 설정 단계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뭐 모니터링 하는 게 뭐 필요하다. 일선 관료제에 대해서 전부 다. 그건 아니겠죠. 1번 3번 아니고 정답은 이거였어요. 제가 지금 답은 안 나오지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국말이니까 적지 않다? 많다?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약간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다가 모호한 지문, 애매한 지문을 적어놨는데 집행 현장에서 재량이 적지 않다니까 많다라는 거죠. 그쵸? 리스크 일선 관료제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선 관료제로는 일선 관료들의 업무 환경을 관찰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하는지 분석한 정책 집행 단계에 관련된 이론이다. 정책 집행 단계. 일선 관료는 많은 재량권을 갖는다. 자율성이 높다. 일선 관료는 고정관념을 갖는다. 인종, 성, 학력, 계급 등. 그래서 고객을 재정의해. 고정관념과 그 다음에 재정의가. 그 다음에 고객 탓이에요. 고객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 탓으로 하여 책임을 회피한다.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은 아예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일선 관료가 서로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고객의 목표 기대도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돈은 많다 없다? 없다. 불충분한 자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입니다. 재량이 많다. 재량이 적지 않다. 시장 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형태의 기출문제는 최소 두세 번은 제가 본 것 같아요. 두세 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 기출문제집에. 이거는 근데 문장이 좀 어려웠어요. 문장의 흐름만 저는 기억해서 왔는데 공공재, 비배제성, 무임승차, 그래서 조세로 재원을 충당한다. 이 부분 좀 낯설었어요. 우리가 공해독 불분? 그 다음에 공공재는 직접 공급인가요? 그거잖아요. 딱 공직 직접 공급인데 그렇게 안 나와있고 조세로 재원을 충당한다 이렇게 나와있다고. 재원을 충당한다 이렇게 나와서 좀 특이했어요. 맞는 말이겠죠? 그쵸? 직접 공급한다라는 말에는 조세로 재원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공급하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로 인한 그 자연 독점 문제를 이걸 공기업이 공급하는데 이것도 특이했어요. 안 그런가요? 우리 독점은 독공규죠. 아닌가요? 공적 공급, 직접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였죠? 규제잖아요. 그죠? 그 공적 공급에 공기업 공급이 들어가나 봐요.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맞는 문제, 맞는 지문이니까 일단 저는 외울 거예요. 여러분도 외울 거죠? 독점한 다음에 그거를 공기업 공급으로 해서 맞다. 자연자원은 뭐 소유권을 설정해서 규칙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데 어쨌거나 자연자원은 소유권을 설정하는데 이게 말은 뭐 공유제죠. 공유제 말하는 거죠. 정답은 X비효율성이었어요. 이게 민영화였는지 보조금을 없앤다라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규제 완화에서 완벽한 문제였어요. 이 지문만 보면 O 지문이에요. 그런데 X비효율성은 정부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뭐죠? 정부 실패니까 틀린 지문이었죠. 되게 쉬웠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14번부터 25번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나 그 25번 문제 어려웠고요. 제가 25번 어려웠고 24번 지방교부세 문제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공무원 자격시험 어려웠는데 그거 말고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했다고 봐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식사 더 하시고 그 다음에 2시 수업 데스캠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